네, 제주 11강 소련 공산주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김일성이 1940년 소련 공산주의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1945년 소련군과 북조선 땅에 진군하지 않았다면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북 분단도 없었을 것이고 4.3 학살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씨 조선 왕조는 끝도 없는 당파 싸움과 세도 정치로 세계 정세도 모르고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도 모른 채 조선 팔도를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 크기를 잘 몰랐다고 그래요. 1800년도에는 우리 최양옥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이 유럽 구라파를 얘기했을 때도 유럽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구라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세계는 격변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동학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고 최종적으로 30만 명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조선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종말을 알리는 청일전쟁이 1895년, 러일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일어났고 결국은 청나라나 러시아나 전부 다 일본에 패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서막을 올립니다. 이때 19세기 말 러시아 제국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이런 거 제껴놓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서북 청년이니까 러시아, 직접적인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외쪽으로는 폴란드하고 붙어 있죠. 핀란드에서부터 카카스, 지금 코카코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지역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를 말합니다. 중앙아시아 거쳐갖고 저 유럽 끝에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연해주, 심지어는 알래스카, 즉 미국한테 뺏긴 알래스카까지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제국이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본이 항복하기 바로 전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결국은 한반도까지 욕심을 내고 8월 15일이 지나자 한반도까지 밀고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는 장본인이 되죠. 지금 이 얘기를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사실은 소련은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아챈 미국이 서둘러 38선을 긋고 니네는 북을 해방시키고 우리는 남을 해방시키자. 그래갖고 북은 공산국가가 된 것이고 우리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한테 고마울 것도 없고 북한 사람들은 소련한테 고마울 거 없어요. 우리나라를 반반 나눠 가진 사람들이니까 고마울 거 없죠. 어쨌거나 서유럽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불어닥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할 때 우리는 순조, 헌종, 철종, 10살, 7살, 17살, 요런 어린 임금이 100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종은 강화도령이라고 그래갖고, 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100년이죠. 바람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봉건제를 철폐해 나가고 있었어요. 제한적이지만은 봉건제라는 게 뭡니까?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근대적인 시민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그냥 왕조 시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았어. 러시아는 니콜라이 1세 시기에야 본격적으로 귀족권을 억제하는 전제 군주국이 돼요. 러시아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길을 갑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길을 가요. 그리고 1894년부터 1917년 레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고종은 1919년에 죽죠. 우리가 2년 늦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길을 걸었죠. 참 이런 거 보면 역사를 보면은 참 얄궂다고 그러죠.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이 돼갖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국가가 되고 자유국가가 됐는데 러시아는 그때부터 끝도 없는 길을 걷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참 역사에 어떤 결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죠. 어쨌든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의 대개혁으로 농노제가 철폐되는 등 변혁을 겪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변의 시기를 러시아가 보내죠. 당연히 황제권과 귀족권 간의 파워게임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세도 정치 시대하고 똑같은 과정을 소련, 러시아가 겪고 있죠. 여기에 유럽에 부는 바람이 있었는데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계몽주의.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사상운동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 중산층에게, 그때는 이제 막 중산층이 자유를 막 얻어갈 때였거든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몽주의의 주요 요소로 뽑는 것은 자연법,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주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헌법에 기반을 두는 법치주의,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이게 계몽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2월 3일 밤, 평화로운 밤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총칼로 국민을 다스리던 사람이 그때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변명을 늘어났을 때 저는 저 사람이 계몽이라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철학적인 뜻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하는 헛웃음이 나왔고, 김계리라는 변호사는 자기도 계몽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할 때 이거는 개가 웃을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작 뉴턴, 스피노자, 존 로크, 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데이비드 휴me, 볼테르,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같은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운동입니다. 12월 3일 24년 밤에 계몽주의에 내가 하겠다고, 이게 계몽주의를 떠오를 단어가 아닙니다. 매일 술판이나 버리고 굿판이나 버리는, 제가 아까 정교 분리라고 그랬죠. 이게 굿하는 게 정교 분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버리는 윤건이가 쓸 단어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번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는 입구 천장에 그려놓은 봉황 그림을 보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거는
무당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무당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용산 한남동에 있는 그 개수영장인지 아니면은 구슬 위에 쓰기 위한 건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계몽한다고 국민들을 계몽한다는 말을 씁니까? 이 계몽주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계몽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왕들은 다 명예직으로 물러나거나 아예 명예직으로 왕들은 아예 내려갑니다. 그리고 총리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그러한 시대로 유럽은 넘어가고 있었어요. 당시 서유럽 국가들이 헌법에 근거해서 선거를 불완전하지만은 선거를 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할 때 러시아 제국은 헌법조차 없었습니다. 즉 러시아는 근대 시민국가로 돌입하는데 한참 늦은 국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우리나라를 2년 반 만에 이 시대로 되돌린 거예요. 러시아 시대로 되돌린 거고 고종 시대로 되돌린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세기 서유럽에서 이때 이제 사회주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등장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과학적 사회주의 이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니까 러시아의 지식인들도 저거 봐라. 우리도 니콜라이 2세가 이렇게 있는데 저게 지금 유럽은 전부 다 왕은 뒤로 물러나고 계몽주의가 발전하고 헌법이 생기고 투표가 생기네. 그러면서 러시아를 변화시킬 혁명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공산주의가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따라 러시아 지식인들도 점차 사회주의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해서 1894년 가보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때 니콜라이 2세 러시아의 14대 황제 역시 개혁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우리도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지죠. 러시아 제국 민스크에서 첫 마르크스주의 정당이었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창설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볼셰비키가 됩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던 정당을 달갑게 보지 않았던 러시아 제국은 이들 정당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이들은 곧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유럽으로 떠나는 거죠. 공산주의 이론을 제시한 마르크스는 역사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봉건제, 자본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 순으로 발전한다고 설포한 대로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봉건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귀족들 시대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러니까 왕이 물러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귀족들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평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역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메가 포인트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은 처음에는 절대 군주, 재정일치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까지 가면 또 좀 복잡해지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페르시아 시대, 또 로마 황제 시대, 그리스 알렉산더 시대 이때는 절대적 그 전에는 재정일치예요. 제사와 정치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군이 그랬듯이 이런
절대적인 시대였다가 그 다음에는 재정이 분리가 됩니다. 왕하고 사제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사제가 조금 기운이 떨어지고 왕이 절대적인, 황제가 절대적인 권한을 받는 갖는 시대가 오죠. 그렇게 오랫동안 황제, 왕이 절대적인 시대를 갖다가 그 다음에 황제는 사라지고 왕이 힘을 쥐고 있는, 이제 점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때 평민이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 여자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파라오나 아니면 클레오파트라나 아니면은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만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의 권력을 나눠 갖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권력을 갖고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 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 다음에 봉건제가 이제 됩니다. 백작, 공작, 후작 뭐 이런 각 성의 군주들이 권력을 나눠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더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산이 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봉건제도도 우리 싫다. 우리 농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줘라. 그래서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플로레타리아, 그 다음에 농민들,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누구한테만 존중을 받느냐 하면은 누구한테만 존중을 받느냐 하면은 남자한테만 존중을 받습니다. 남자, 노동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프랑스에서 시작된, 유럽에서 시작된 1968년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누구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싶어? 여자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흑인들에게도 황인종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많은 자유가 누려지게 되죠. 많은 자유가 누려지게 되는데 이제는 5,000년 전, 7,000년 전 문명이 시작했을 때 7,000년 전, 5,000년 전 요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은 김정은 이 집안만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지 그 외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여성의 인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5,000년 전, 7,00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큰 역사 틀로 보면은 지금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이라는 거죠. 거기에 한다면은 4.3 학살 사건은 그 역사에 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데 일단 봉건제적 질서에 머무르는 러시아에서 당면의 목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공업 생산력을 발전시킨 뒤에 사회주의 체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역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레닌과 스탈린입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바로 일당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부르주아를 일거에 처없어 죽이고 그 다음에 당은 공산당만 있고 우리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물질, 유물론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처없어 죽인다.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소련의 공산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니콜라이 2세는 가족이랑 전부 다 총에 맞아 죽죠. 이때부터 러시아는 피해 숙청이 진행되고 수많은 수백만 명이 재판도 없이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되고 희생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우리 다볼교우도 우리 저 황 신부님이 뭐 이렇게 1948년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쇠뇌된, 사실은 자기네들은 공산주의를 척결한다고 그러는데 서북 청년단이 한 거는 공산주의하고 똑같이 합니다. 싹 다 죽여버리는 거. 자기네들의 이념을 위해서 싹 다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다 여기서 1917년 10월 혁명에서부터 스탈린의 피해 숙청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나온 거고, 그걸 본 사람은 김일성이고, 그 김일성이 만들어낸 걸 보고 내려온 사람들은 바로 서북 청년단이고, 그 다음에 북에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갖고 이게 이상하게 이승만하고 맞닥뜨려치면서 4.3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건 뭐 정말 짧게 말씀드리는지만은 이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